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활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못했다는 사람이 60%입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못했다는 대답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를 제대로 교육개혁을 해서 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노후 대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자녀 교육비를 줄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통된 인식을 갖고 부부가 소신을 갖고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자녀도 망쳐먹지 않고 이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다 논 팔고 집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면 그럭저럭 60까지 다니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할 수도 없지만은 또 이 자녀들이 이제는 아무리 인류 회사를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명예퇴직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 돈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서 그냥 돈에 의한 힘으로 시험 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그런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이제 창의력이 있고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아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보시다시피 70% 정도가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 가면 그저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아낀 돈으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은 퇴직연금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을 드는 겁니다. 한 달에 20, 30만 원씩이라도. 그래서 이 세 연금을 삼청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삼청연금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해 둬야 100살이 세상을 떠날지 110살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자산이 한 군데에 편중되어 있는 이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평균적인 가정이 부동산, 집, 가게, 땅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호주머니에 현금, 은행에 예금한 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 비율이 몇 대 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2010년 현재로 부동산의 78, 금융자산 22, 약 4대 1입니다. 부동산 넷 금융자산 하나.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이 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부동산이고 예금이나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은 부동산 대 금융자산이 35대 65, 금융자산이 부동산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왜? 땅값,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분질로 떨어져, 5분질로 떨어져, 지금은 41대 59. 미국 비율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땅은 수입할 수 없는 거니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이 생각을 이제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웃나라 일본의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막 올라서 일본의 땅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입니다. 248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땅값이 비쌌느냐면
일본 동경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 우리 말하면 종로구와 같은 구가 있습니다. 그 구 하나만 팔면 이 돈으로 카나다 땅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보시다시피 재작년 2009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요즘 인도, 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옮겨갔다.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신혼여행 가도 제주도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제주도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유럽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제주도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시대다. 이웃나라 일본의 땅값이 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땅값도 너무 땅에 집중하는 이런 그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입니다. 우리는 이 평생 집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의 이 아파트에 이 집값의 추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84년에 1200만 엔에 산 거가 이게 제일 비쌌을 때는 1990년, 91년이었습니다. 3600만 엔까지